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복음 형제 자매님들. 오늘은 채식주의자 한강 씨가 쓴 장편소설 채식주의자를 가지고 북톡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강 씨가 노벨상을 7권의 책으로 받았는데, 노벨상 수상할 때 7권의 책을 레퍼런스를 썼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책입니다. 채식주의자. 자,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책을 같이 나눕니다. 함께 하시고, 이것에서 배울 것들에 대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말 세상에 이 고통받는 자들과 같이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채식주의자는 사실 크리스찬들 리더들 중에 좀 컨트로버시가 많습니다. 너무 성적이다. 섹슈얼한 게 너무 오버톤이 너무 세다. 그래서 사실 저기 오 교수님이 이런 책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북톡을.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우리가 안 하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책은 그 예를 들어 젊은 애들이 어린아이들이 봐도 될까요? 어린아이들은 될 수 있으면 안 보고 채식주의자까지만 보고 뭐 여기 세 가지로 돼 있는데 두 번째 그 몽고 반점이라든지 이건 너무 그 성적인 표현이 너무 진해서 안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제가 이 책을 읽고 두 장으로 그 저의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어, 아마 소년이 온다는 처음부터 너무나 막 세게 와닿아서 사실은 중간중간에 좀 쓰고 어, 다시 한번 읽고 한 거 있고 이거는 사실 소년이 오다보다는 그렇게 세진 않았는데 그래도 너무 현실을 뭐라 그럴까요? 예, 너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읽어드립니다. 이 책은 채식주의자 창비라는 출판에서 됐고요. 2007년 10월 30일 날 출판된 책입니다.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인간의 갈등, 사회적 억압, 그리고 자유를 향한 절박한 갈망을 심오하게 탐구한 작품으로 주인공 영혜의 삶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근데 영예의 목소리는 하나도 안 써 있습니다, 거의. 이 써 있는 입장은 그 다른 입장, 제3자 입장에서 씁니다. 첫 번째는 자기 남편, 두 번째는 자기 브라더인로 형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언니를 통해서 이제 자기 영예의 삶이 전개되는 거거든요. 자, 2007년에 출판된 이 연작 소설은 맨부커 국제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았고 개인의 의지와 사회적 규범 간의 근본적인 충돌을 그리며 개인적 저항이 초래하는 비극적 결과를 강렬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이야기, 채식주의자는 영예의 남편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영애는 조용하고 평범한 성격을 지닌 여인으로 남편이 온유하, 평온하고 특별할 거 없는 삶을 꿈꾸며 선택한 배우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단조로운 일상은 영애가 피와 고의가 넘치는 끔찍한 꿈을 꾸면서 갑작스럽게 깨집니다. 영애는 이 충격적인 꿈 이후 고기를 완전히 거부하기로 결심합니다. 단순한 식탁의 변화로 시작된 그녀의 선택은 그 모든 형태의 폭력을 거부하고 사회적 요구에 저항하는 행위로 발전합니다. 갑자기 영애라는 주인공이 꿈에 자기가 막 피가 뚝뚝 흐르는 고기를 막 씹어먹는 그래서 온몸이 핏덩이가 되는 그래서 이것은 폭력이다. 그래서 그 폭력을 내부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거부하기 시작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영예의 그런 고기 거부는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깊고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의 반영입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아버지가 오토바이에 묶은 개를 끌고 다니다가 잔인하게 죽이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의 고기를 가족과 함께 먹었던 기억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이 경험은 영애로 하여금 외부의 폭력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내재된 폭력성조차도 혐오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인간 존재에 내재된 잔혹함을 거부하며 스스로를 인간성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합니다. 이 선택은 곧 가정, 내 갈등과 혼란을 불러옵니다. 남편은 영애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자신의 권위와 사회적 규범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합니다.
그녀의 가족에게 개입하여 영애를 정상으로 돌려놓으려 했지만 영애는 고기를 거부하며 스스로 손목을 긋는 극단적인 저항으로 맞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을 분열시키고 영애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며 결혼 생활도 파탄에 이릅니다. 여기서 남편이 야, 내가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도 위치도 그렇고 무슨 부장집에서 저녁을 먹는데 같이 간 아내가 거기 나오는 음식의 거의 80%를 못 먹는 거예요. 왜? 고기 다 나오니까. 고기가 들어간 국도 못 먹는다 그러고. 그래서 베지터블이나 씹고 앉아 있다가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저렇게 평범하고 내가 평범해서 결혼했는데 저 여자가 왜 이렇게 유닥 이렇게 난리를 부리는 거야. 음, 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이제 우리 한강 씨는 폭력으로 푸는 거죠. 이게 세 가지 스토리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읽다가 제가 그 우치무라 아 누구죠? 우리 어, 일본 그 영화. 그래서 그 일본 영화에서 똑같은 살인 사건을 뭐 세 개, 네 번, 다섯 번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그 영화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좀 상상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몽고 반점은 예술가인 형부의 시점에서 시작 전개됩니다. 이 형부는 창작에 몰두하며 예술적 야망에 사로잡혀 있던 중 영예의 몽골 반점에 강력한 집착을 느낍니다. 어른이 된 후 사라지기 마련인 몽고 반점이 여전히 그녀의 몸에 남아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미학적 순수함을 상징으로 다가옵니다. 그는 영예의 몸에 꽃을 그리는 작업을 제안하며 이를 촬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자기 아내에게 영예는 아직도 나이가 20 넘었는데 어, 몽고 반점이 있어 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 영예의 형부죠. 형부가 예술인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그래? 하면서 그 영의 꽃을 그리겠다. 이런 세계. 그래서 영애는 이미 사회적 기대에서 멀어진 상태에서 이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녀는 인간 이상의 존재,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변하고자 하는 생각에 위안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작업은 예술과 친밀감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며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도덕적 금기를 넘어서고 가족 간의 파국을 초래합니다. 그들의 성적인 관계가 언니 이내에게 발각되면서 형부는 조용히 떠나고 영애는 더욱 고립됩니다. 어, 이 부분이 이제 워낙 한강 씨가 글을 잘 쓰니까 굉장히 그 묘사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문학적인 작품은 문제가 없지만 이것을 젊은이들 읽을 필요는 없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메시지를 보자는 거죠. 세 번째 이야기, 나무 불꽃은 언니 이내의 시점에서 진행됩니다. 결혼 생활이 파탄난 후 이내는 영애를 돌보는 책임을 떠맡습니다. 영애는 정신병원에서 음식과 의료적 개입을 거부하며 더 이상 음식 먹을 필요가 없다는 신비로운 믿음에 사로잡힙니다. 그녀는 나무가 되어 햇빛과 물만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상상하며 인간의 본성을 초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그녀의 육체를 취약하게 만들고 생명의 위협을 초래합니다. 이내는 점점 더 악화되는 동생의 상태를 지켜보며 자신의 삶과 역할을 되돌아봅니다. 그녀는 어머니, 아내, 보호자로서의 희생과 책임의 무게를 깨닫고 가족과 사회가 요구하는 희생에 대해 의문을 품습니다. 이내의 시점은 독자로 하여금 작품의 핵심 질문들을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그녀의 현실적이지만 동정 어린 시선은 가족과의 유대감 그리고 반항이 초래하는 결과의 복합성을 조명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개인의 자율성과 사회적 억압을 한계를 탐구한 심오한 서사입니다. 영예의 여정은 단순히 육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내재된 폭력성을 거부하려는 깊은 열망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변화는 영광과 비극의 조화를 이루며 인간 본성의 경계를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뭐를 죽인다. 그죠? 이제 베지테리언들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영애라는 사람은 그 단순하게 그 죽여서 먹는 거에 이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폭력성 자체 그리고 그 폭력성이 자기에게 있다. 이것 자체를 이제 거부하는 거에서 나오는 거죠. 소설의 두 번째 부분은 형부를 통해 욕망과 창작의 경계선을 탐구합니다. 그의 예술적 집착은 결국 영예를 더 고립시키며 인간적 충동이 초래할 수 있는 파괴적 결과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인해를 통해 가족과 책임 그리고 자유의 의미를 성찰합니다. 인해의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규범에 순응하는 삶의 조용한 희생을 보여주는 동시에 반항하는 이들의 겪는 비극을 드러냅니다. 채식주의자는 인간 조건에 대한 강렬한 명상으로 쉽지 않은 질문을 던지며 독자들을 도전합니다. 영의 이야기는 깊은 고통과 소외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인간 정신의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비수능적인 태도는 삶의 의지와 자유의 대가를 성찰하게 만듭니다. 결국 한강의 이 소설은 사회적 규범과 그 안에 내재된 폭력성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독자로 하여금 인간성의 진실과 연민, 초월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채식주의자는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 우리 모두를 정의하는 고뇌를 탐구하는 보편적인 서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마쳤지만 사실 채식주의자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 정말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로 하여금 어, 그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죠? 영예가 겪는 그것도 자기 목소리를 그렇게 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그죠? 했다는 것 자체 굉장히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남편의 입장에서 신선함이나 재치, 세련된 면을 찾아볼 수 없는 그녀의 무난한 성격이 나에겐 편안했다. 음, 그리고 대단치 않은 능력을 귀하게 여겨주는 작은 회사에 내세울 것 없는 월급이나마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데 만족했다.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여자로 보이는 그녀와 결혼한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냥 회사에서 잘리지 않고 월급 받고 생활하는 거에 만족하는 어떤 남자. 그리고 그 남자는 스스로 그러한 정말 결혼 5년 살면서 별로 특별한 애초에 열렬히 사랑하지 않았으니 특별히 권태올 것도 없었다. 라고 하면서 쭉 그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꿈을 꿨어. 음. 아내의 소름 끼치게 담담한 얼굴, 굳은 목소리가 떠오르면서 그 다음이었다. 꿈을 꿨어. 라고 아내는 두 번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 시가 들어갑니다. 시를 읽어드릴까요? 어두운 숲이었어. 아무도 없었어. 뾰족한 잎이 돋은 나무들을 헤치느라 얼굴에 팔에 상처가 났어. 분명 일행과 함께했던 것 같은데 혼자 길을 잃었나 봐. 무서웠어. 추웠어. 얼어붙은 계곡을 하나 넘어서 헛간 같은 밝은 건물을 발견했어. 기적대기를 걷고 들어간 순간 봤어. 수백 개의 커다랗고 시뻘건 고기 덩어들이 기다란 대막에 매달려 있는 걸. 어떤 덩어리에선 아직 마르지 않은 붉은 피가 떨어져 내리고 있었어. 끝없이 고기 덩어리를 헤치고 나갔지만 반대쪽 출구는 나타나지 않았어. 입고 있던 옷들이 온통 피에 젖었어. 그래서 난 무서웠어. 아직 내 옷에 피가 묻어 있었어. 아무도 날 보지 못한 사이 나무 뒤에 웅크리고 숨었어. 내 손에 피가 묻어 있었어. 내 입에 피가 묻어 있었어. 그 헛간에서 나는 떨어진 고기 덩어리를 주워 먹었거든. 내 잇몸과 입천감에 물컹한 날고기를 문질러 붉은 피를 발랐거든. 헛간 바닥, 피우덩이에 비친 내 눈이 번쩍였어. 그러니까 이 자매가 꿨던 꿈은 어렸을 때 그 트라우마, 어떤 트라우마였냐면 아버지가 가부장적으로 막 애를 때리는 이런 아버지였는데 오토바이에 개를 싣고 그 개를 끌고 다니다가 왜 한국의 옛날에 우리들은요, 우리도 그런 거 봤거든요. 개를 나무에 걸어놓고 나무땡이로 막 때려가지고 몸을 상처를 줘서 살을 불려가지고 그래서 구워서 먹어. 그러니까 야, 지금 생각하면 끔찍한 거죠. 그건 정말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했죠. 옛날 사람들은 뭐 그래야 맛있다고 뭐 소도 물을 먹여 가지고 팔고 하여간에 끔찍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어, 그런 것은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죠. 근데 그러한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개를 그렇게 끌고 다니고 패가지고 죽여서 온 가족에게 먹인 거예요. 그때 그 먹었던 그 기억을 하면서 그 트라우마가 이 영애로 하여금 음, 고기를 안 먹게 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이 고기를 안 먹는 부인을 데리고 가족에 데리고 와서 고기를 억지로 먹입니다. 어, 나는 이제 남편의 입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나는 아내가 죄송해요 아버지 하지만 못 먹겠어요라고 대답하리라 예상했다. 그러나 그녀는 조금도 죄송하지 않은 듯한 말투로 담담히 말했다.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아버지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음, 와. 그래서 아버지가 이 딸을 귀싸대기를 올리고 가족을 손잡게 하고 고기를 입에다 쑤셔 넣습니다. 근데 그때 이 영애가 가서 칼로 자기 팔을 그어버립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야, 이러한 사건에서 정신병원을 가야 되는 건 그 아버지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안 먹겠다는 애를 때리고 입에다가 고기를 써넣고 왜? 창피하다고 체면 아버지의 체면을 무시했다. 아버지가 먹으라는데 안 먹었다고. 이게 무슨 뭐 어, 자유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인격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시가 나옵니다. 거의 시, 그러니까 기도 이거를 이제 메모리를 여기서는 이렇게 디스크라이브 하지 않아요. 한강 씨는 그냥 이렇게 툭툭 던집니다. 근데 다른 챕터로 넘어가면서 아, 이거는 아이틀릭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옆으로 삐뚤어져 있는 거. 그래서 아, 이거는 지금 상상 속에 나오는 거로구나.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다리를 물어뜯은 개가 아버지의 오두바에 묵혀 있어. 그 개의 꼬리털을 태워 종아리의 상처에 부리고 그 위로 붕대를 진칠 감고 9살에 나는 대문간에 나가서 있어. 무더운 여름날이야. 가만히 있어도 땀이 뻘뻘 흘러내려. 개도 붉은 혓바닥을 턱까지 늘어뜨리고 숨을 몰아쉬고 있어. 나보다 몸이 큰 잘생긴 흰 개야. 주인집 딸을 물어뜯기 전까지 영리하다고 동네에 소문났던 녀석이었지. 아버지는 녀석을 나무에 매달아 불에 그슬리며 두들겨 패지 않을 거라고 했어. 달리다가 죽은 개가 더 부럽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대. 오토바이 시동에 걸리고 아버지는 달리기 시작해. 개도 함께 달려 동네를 두 바퀴, 세 바퀴 같은 길로 돌아나는 꼼짝 않고 문간에 서서 점점 지쳐가는 헐떡이고 눈을 휘핑덕거리는 흰둥이를 보고 있어. 번쩍이는 녀석과의 눈이 마주칠 때마다 난 더욱 눈을 부릅떠. 나쁜 놈에게 나를 물어 다섯 번째 돌자 개는 입에 거품을 물고 있어. 줄에 걸린 목에서 피가 흘러. 목이 아파 낑낑거리며 개는 질질 끌려 달려. 여섯 번째 개는 입으로 검붉은 피를 토해. 목에서도 입에서도 피가 흘러. 거품 섞인 피. 번쩍이는 두 눈을 나는 꽂고 있어서 지켜봐. 일곱 바퀴째 나타날 녀석을 기다리고 있을 때 축 늘어진 녀석을 오토바이가 뒤에 실은 아버지가 보여. 녀석의 덜렁거리는 네 다리, 눈꺼풀이 열린, 핏물이 고인 눈은 나를 보고 있어. 그날 저녁 우리 집에선 잔치가 벌어졌어. 시장 골목에 알만한 아저씨 다 모였어. 개에 물린 상처가 나으려면 먹어야 한다는 말에 나도 한 입을 떠먹었지. 아니, 사실은 밥을 말아 한 것을 다 먹었어. 들깨 냄새가 다 덮지 못한 누린내가 코를 찔렀어. 국밥 위로 어른거리던 눈. 녀석이 달리며 거품 섞인 피를 토하며 나를 보던 두 눈을 기억해. 아무렇지도 않더군.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어. 이거를 기억하면서 그때부터 예, 어, 채식주의자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놓고 그냥 아,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은 안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한강 씨가 현대 사회에 이렇게 폭력을 하는 그죠? 자신의 그, 그 정말 어떤 면에선 있을 법한 한국의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제가 아폴로 그때 당시 막 아폴로 13이 막그 달가고 그래가지고 아폴로가 유명했는데 개를 키운다고 그래서 제가 하얀에 전박이 하얀데 전박이 이게 아폴로를 열심히 사랑해주고 뽀뽀해주고 학교만 갔다 오면 제가 너무 동물을 사랑하니까 아폴로가 너무 귀여웠어요. 근데 뭐 이게 조금 할 때부터 키워서 이제 막 진짜로 아주 귀여울 때인데 학교에 돌아와서 할머니 아폴로 어디 있어? 그랬는데 할머니가 그냥 씩 웃으면서 어, 자기 뭐 풀어줬다라고 했던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가는데 그 할아버지가 저 이쑤시개를 찍 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아주 클래시컬한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정말로 그 옛날에 그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그 옛날에 일본에 가서 기생을 오토바이 뒤에 타고 놀릴 정도. 그러니까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였는데 그거 다 해먹고 그냥 처벌 몇을 여럿을 두고 우리 집에 와서도 뭐 우리 어머니한테 돈 안 준다고 막 다 때려 부시고
이러던 그 모습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님이 결과적으로 여러 집을 이렇게 하면서 그 첩의 자식까지 다 키웠는데 그 할아버지가 광빛이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제 귀신 들렸던 거죠. 근데 그 귀신 들린 모습으로 그 이쑤시개를 다 꽂고 나오는데 거기서 내가 그 할아버지를 딱 보면서 확 알겠더라고요. 아, 저 할아버지가 내 아폴로를 먹었구나. 네. 그 정도면 저도 이제 채식주의가 돼야 될 텐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지금 사회가 이렇게 violence, 폭력적인,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그 남자가 자기의 사회의 권위와 사회적 규범에 맞춰달라. 못 맞추면 버리고. 자, 모든 것이 어떤 한 사람의 개인, 그러니까 이것을 키어크가르 철학으로 풀면 절대자, 지존자 아니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홀로 쓰는 어떤 인격, 이것을 무시된 삶. 저는 이렇게 풉니다. 채식주의자, 이 책 크리스찬으로서 읽을까 말까 그건 너무 단순하고요. 정말 내가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읽어도 되고 또 문학적으로 정말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그리고 한강 씨는 저는 읽으면 읽을수록 참 고민이 많았구나. 여기 최인호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최인호 그 선배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야, 너는 어, 좀 인생이 기쁜 것도 있단다. 강아. 한강이니까 이름이 강이잖아. 강아. 인생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란다라고 자기한테 얘기했다는 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이분은 계속해서 고민하고 도대체 내가 누리는 자유는 뭔가? 그죠? 내가 누리는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임포스할 수 있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그리고 여기서 정말 조금, 참 가슴이 아프다라는 것은 여기서 그 세 번째 스토리에 나무의 불꽃에서 그 언니 이내가 나옵니다. 이내가 이제 완전히 정신병에 빠져서 정신병원에 있는 동생을 방문하러 갔다가 동생이 이제는 언니 나는 나무야. 나는 햇빛하고 물만 있어도 살아. 그래서 이제는 채식 자체도 이제 안 먹고 살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죽음의 길을 택한 건데 죽는 게 왜 안 돼? 라고 했을 때 죽는 게 나빠? 라고 했을 때 자기가 어렸을 때 이 동생을 데리고 영애를 데리고 집을 나와서 어디를 걷다가 밤이 이제 해가 지니까 가자. 영애야 집에 가자 그랬더니 영애가 우리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 그냥 쭉 가면 안 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 집에 가면 아버지가 그렇게 애들을 팼다는 거예요. 엄마도 패고. 또 엄마 패면은 그래도 첫째 딸은 밥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많이 안 패고 남자 동생은 개 패듯 팼는데 그 녀석은 깡패가 돼서 동네 다니면서 동네 애들 패기 때문에 그래도 스트레스가 풀렸는데 이 막내 얘는 고지식하고 아버지한테 대들고 아버지한테 비율을 못 맞춰서 아주 동네북처럼 아버지가 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한 후에도 고기 안 먹는다고 귀싸대기를 올리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여기서 정말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이 이런 잘못된 그죠? 우리가 말하는 뭐 한국은 뭐 가정적이고 근데 그 가정적이라는 것은 폭력 그렇죠? 그리고 뭐 나중에 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한강 씨의 아버지도 이제 알코올릭이 심했고 물론 뭐 가정 폭력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알코올릭이 심해서 문제가 있고 근데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그의 어떤 개인적인 스트러글 그래서 계속해서 느끼는 거지만 한강 씨의 책을 읽으면 무슨 정답을 주려고 하진 않아요. 오히려 쉽지 않은 질문을 던지고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영의 이야기는 깊은 고통과 소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인간 정신의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그죠? 회복 인간이라는 책, 그죠? 그래서 어, 그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절망적이고 인간은 이런 거야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래 고로 가서 죽어라가 아니라 살아남고 계속 질문하고 계속 뭔가를 발견하려는 이 모습을 저는 발견합니다. 뭐 다른 사람이 읽을수록 다른 걸 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초월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죠. 이번에 새로 쓴
그러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채식주의는 이미 3부로 구성된 장편 소설이었고 마지막에 나무 불꽃을 쓰면서 고통 3부작이라는 파일형을 붙은 기억이 난다. 자기가 이제 책으로 출판하기 전에 이게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건 그냥 첫 번째 글 그냥 쓴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고통 삼부작 그러면서 출간 후 15년의 시간이 세찬 물처럼 흐르는 동안 고백하자면 이 책에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었다. 세간의 관심도 오해도 뜨겁고 날카로워 혼자서 이 소설을 썼던 순간들의 진실과 동떨어진 것이 되어버린 듯 느낀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귀만 머리가 휘어지고 어느 때보다 머리가 맑은 지금 나에게는 이 소설을 껴안을 힘이 있다. 여전히 생생한 고통과 질문으로 가득 찬 이 책을 2022년도에 처음 출판하고 15년이 지났대네요. 15년. 그래서 음,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이 세 편의 중편 소설을 썼다. 음, 그래서 10년 전에는 내 여자의 열매라는 단편 소설을 썼다. 한 여자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식물이 되고 함께 살던 남자는 그녀를 화분에 심는 이야기였다. 언젠가 그 변주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했다. 10년 전에 내가 짐작했던 것과는 퍽 다른 모습이 되었지만 이 소설이 출발한 것은 그곳이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열매라는 단편 소설이 뭐냐면 여자가 아파트 베란다에 이제 식물이 돼버렸어. 그 식물을 남편이 화분에 심는 이야기였는데 이렇게 음, 내 여자의 열매라는 제가 단편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의의와 상관없이 이렇게 심어지는, 그죠? 키워지는, 그룸되는, 어, 되는 거에 그런 소설이 아닌가. 그래서 자기가 한 번이라도 야, 이걸 좀 더 깊게 써봐야겠다고 썼는데 10년 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의도는 아니지만 왜 이렇게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글을 쓰면 뭐 다 계획하고 쓴다는데 쓰면서 이제 변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음. 그래서 길었던 매듭이 지어지는 느낌이다. 채식주의자와 몽고 반점은 컴퓨터 대신 손으로 썼다. 와, 손가락의 관절들이 아팠기 때문이다. 키가 크고 눈이 맑은 여학생 Y가 타이핑 아르바이트를 해주었다. 인쇄를 해오던 여백을 이용해 고치고 그것을 다시 타이핑해달라고 부탁한 일의 반복은 인내를 요했다. 하지만 그나마 손으로 쓸 수 있을 때가 좋았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다. 백지 한 장을 채우기 전에 손목이 아파 계속할 수 없게 되자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이 없었다. 음성식 컴퓨터, 손끝을 대면 전기 자극으로 작동되는 키문을 주자 하는 일, 눈물도 나오지 않을 만큼 나는 지쳐버렸다. 볼펜을 거꾸로 잡고 자판을 두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그렇게 2년 가까운 자포자기의 시간을 보낸 뒤였다. 진기 명기 같은 프로그램에 나가도 되겠다고 동생이 말할 만큼 익숙해지자 혼자 힘으로 작업할 수 있었다. 나무 불꽃은 그렇게 썼다. 와. 그래서 첫 번째, 둘째는 누가 타이핑 해주고 세 번째는 자기가 볼펜을 가지고 타이핑을 해가지고 쳤다는 거죠. 이게 손이 아마 손에 류마티즘이 왔나? 예.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최인호 씨가 글을 쓰면 핸드로 썼기 때문에 손으로 썼기 때문에 출판사에 최인호 씨가 와서 그거를 읽으면 자기가 쓴 핸드 손으로 쓴 거를 읽으면 그 옆에서 타이핑을 한 게 한강 씨라는 거예요. 최인호 씨는 저희 어머님 쪽에 친척이고 제가 워낙 유명한 또 글을 쓰신 분이고 별들의 고향이라든지 뭐 글 많이 썼잖아요. 그분 책도 많이 읽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강아, 인생에 그렇게 다 힘들고 어려운 것만은 아니란다. 참 좋은, 삶이 행복하고 기쁜 것도 너도 좀 체험해라. 그러니까 워낙 어렸을 때부터 좀 디프레시브한 모양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채식주의자하고 아직 뭐 제가 이번에 읽어야 될 게 히라버 시관, 그다음에 그대의 차가운 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 한 권 한 권 읽어 나가면서 조금 그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학문을 조금 더 탐구하고 저 스스로도 좀 깊어지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키어크가드 철학과 연맹시켜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 풀어줄 수 있을까, 승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북톡에 뵙겠습니다.